네, 안녕하세요. 저 제가 타는 와이즈넛의 거 강용성 대표입니다. 네네네. 온라인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는데, 우선 제가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이런 상황 또는 이런 기회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아마도 전공이 글로벌 경영 쪽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간호학과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일부 분들은 아마 전산과 분들도 좀 참석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지금 이제 상황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사실 생각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죠. 예를 들자면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사실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 학생들을 모아서 이렇게 강의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일반적이지가 않았고 뭐 이랬던 상황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좀 익숙해진 부분이 있죠. 이렇게 익숙하게 된 이유는 여기에는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 생활 속에 또 이 사회 속에 굉장히 다양한 기술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게 경제가 그다음 이런 세상이 이렇게 쉽게 좀 이런 상황 속에서조차도 이렇게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앞으로 미래에 여기 계신 학생분들께서 이제 사회 진출을 하게 될 텐데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미래를 좀 준비해야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오늘 왔고 제가 이제 대학교 때를 돌이켜서 보면은 굉장히 불안했었던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제 나이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무한한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부러운 대상들이거든요. 근데 다시 돌이켜서 그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네, 20대 때 대학교 1학년, 2학년 이럴 때 강용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걱정도 많고 미래에 대해서 또 불안하고 뭐 이랬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저도 어, 사실 전 지금 IT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기업인 와이즈넛의 대표를 맡고 있지만 제가 전공이 철학입니다. 그리고 석사는 경영 전문 석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사실상 테크놀로지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많지 않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업에서 대략 뭐 30년 가까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또 경력을 만들어가면서 온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되게 다양한 전공을 하셨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또 어떤 미래를 만나게 될지를 너무 미리 걱정하고 또 너무 암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사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시면은 훨씬 더 효과적인 미래를 준비하지 않을까 해서 오늘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좀 서론이 좀 있었는데요. 오늘 강의의 주제는 두려움 없이 세상의 변화를 준비하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팬데믹이라고 하는 특수 상황이 우리한테 지금 와서 세상이 뭔가 새롭게 변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이전부터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언어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기술의 진보의 수준 그리고 이런 기술들이 이론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의 생활, 그다음 우리의 문화, 그리고 우리의 경제 뭐 이런 것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변화들은 계속 지속이 됐었습니다. 다만 코로나라고 하는 이 특수 환경이 이런 변화를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인지하게 만들고 이런 변화들이 빠르게 사회 전반에 적용되고 또 반영되고 또 그런 것들을 극복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막 발생되고 하는 것들을 전 국민적으로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 겪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무엇인가 급변하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그러면 지금 실제 세상 또 실제 어,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만나게 될 그 세상 속에는 어떤 변화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준비들 또 어떤 마음을 좀 갖고서 미래를 대비해야 될지를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은 뭐, 뭐 가볍게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화를 아시나요? 2004년도에 나왔던 영화고요. 제목은 I, 로봇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 I would 이야기입니다. prefer not to kill Dr. Calvin. 네, 그 다음 두 번째 이 영화는 너무 잘 아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아이언맨에서 어떤 상황들을 인지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인 자비스와 대화를 하고 뭐 그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고 또 어떤 액션들을 만들어가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This 네, 이거는 세 번째 영화고요. it's a place with the limits of reality. Are your own 올해 가장 imagination?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영화가 아마 메타버스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장면이 현실 세계가 아닌 말 그대로 가상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또 그 속에서 뭔가 사회를 이루고 그 속에서의 어떤 경제 구조 같은 것들이 생겨나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영화죠. 자, 오늘 이 영화로부터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어쩌면은 이런 변화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부터 준비되어 왔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저 영화들은 이미 2004년 그리고 사실 이와 유사한 영화들의 뭐 상황을 찾아보게 되면 그 이전부터 영화 속에서 이미 많은 이야기꾼들이 미래는 이런 기술 또는 가상현실, 뭐 로봇,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이 뭔가 역할들을 하는 그런 미래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되어져 왔습니다. 사실 뭐 그냥 영화를 즐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재밌는 이야기고 또 재밌는 가설을 전제로 한 뭐 이야기들인 거죠. 근데 사실 돌이켜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저런 것들이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욕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인간의 욕구가 어떤 니즈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 니즈는 경제 활동이 그쪽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세상은 변하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게 되거나 이러기 때문에 이게 좀 정리가 좀 덜 돼 있을 수 있는데 이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술적인 동향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뭐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이 세상의 변화는 가끔은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정말 그게 변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근데 가만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10년 전 대비 지금의 세상은 얼마나 달랐을까? 뭐 저나 뭐 여러분들을 지금 가르치고 계신 교수님들의 이제 나이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저희가 여러분들 나이에 대학을 다닐 때는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비퍼라고 이렇게 하는 걸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 뭐 문자가 하나 이렇게 짧은 문자가 오면은 가서 전화로 그 치킨 번호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고 뭔가 전화할 일이 있으면 주변에 공중전화 부스를 찾아가서 줄을 서서 있다가 거기에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했던 시대를 살았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변했죠.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해마다 뭐 어떤 변화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겪을 때는 뭐 충격이라기보다는 저런 게 나왔어? 저런 것들은 나랑은 좀 먼 것 같아. 근데 어느새 내가 그걸 하고 있고 그게 너무 당연시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뭐 부지불식간에 또는 가랑비에 속을 쳤는 줄 모른다는 뭐 생각으로 뭐 그런 상황들처럼 이렇게 세상은 급변한다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부지불식간에 그냥 다른 세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실제 생활 속에서는 어떤 인공지능이 있는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또는 어떤 생각으로 좀 미래를 준비하면은 훨씬 더 사회에 어떤 좋은 역할들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하고 계신 어떤 뭐 비전들을 좀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끝으로 오늘 강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인공지능 기술의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 CES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매년 1월에 그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그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라고 하는 정말 굉장히 큰 박람회입니다. 뭐 CES는 사실 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거의 주도하는 행사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그 앞선 그 IT 기술들, 그 다음에 가전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선보이는 그런 행사죠.
사실 IT 분야에 일을 하고 있다라거나 또는 전자 분야에 뭔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뭐 한 번은 꼭 가보는, 뭐 또는 여력이 되면 해마다 꼭 가서 그 해의 어떤 트렌드를 읽고 기술의 어떤 방향들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뭐 그런 행사입니다. 올해 사실은 작년도에나 재작년 이 행사가 좀 제대로 진행이 좀 안 됐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진행이 안 되다가 올해 이제 행사가 진행이 됐고요. 여기에 국내 기업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었던 그런 행사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저희가 한 4가지 테마를 가지고 왔는데 뭐 크게 보면은 환경 이슈가 되게 커졌어요. 그러니까 환경과 어떤 IT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삼성전자나 SK, 그다음에 LG전자가 참여를 했었고요. 친환경의 이슈는 이렇습니다. 지금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ESG라고 하는 것들 혹시 용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뭐 어떤 가버넌스, 그다음에 뭐 소셜, 엔바이러먼트 이런 환경의 문제라거나 또는 우리가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뭔가 사회를 살아간다거나 그다음에 어떤 투명한 어떤 정책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기업이나 뭐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지향을 하면서 뭐 어떤 뭐 부에 대한 편중도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적절하게 하고 소외된 뭐 그런 계층들뿐이 아니라 뭐 나라로 놓고 보든 굉장히 좀 저개발 국가들이라거나 뭐 이런 쪽에 대해서 뭔가 더불어 다 같이 잘 살 수 있고 또 이 지구를 잘 지켜나가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모든 지구상의 어떤 리더에 속하는 뭐 기업이 됐든 뭐 정부가 됐든 이런 곳이 동참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라고 하는 뭐 그런 트렌드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들은 사실 IT 기술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솔라 에너지 이슈들, 뭐 에너지를 우리가 만드는 데 있어서 뭐 화석 연료들을 안 쓰고 뭐 태양열을 이용한다거나 또는 뭐 지금 자동차들도 사실은 뭐 전기 자동차들의 이슈들, 수소 자동차 뭐 이런 것들 대부분이 사실은 환경에 대한 이슈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이슈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가전제품을 들고 나갔지만 뭐 솔라셀 리모컨을 뭐 선보인다거나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뭐 탄소 제로를 위한 뭐 여러 가지 친환경에 관련되어 있는 에너지 개발을 하는 이슈들. 그럼 LG전자는 이제 실제로 뭐 부스를 막 만들다 보면은 뭐 친환경적이지 않은 어떤 소재들도 많이 쓰이고 여기에 뭐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해서 이번에는 아예 부스 자체를 그 AR 온라인 가상 부스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물건을 가져간 건 아니고 뭐 거기서 이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 디바이스를 경험한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 모빌리티를 보여줍니다. 이 메타 모빌리티라고 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현대차는 이 제조 회사다 보니까 뭔가를 만들어내고 실제로 만들어내고 그다음 메타버스라고 하는 건 사실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현대차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이 두 개를 좀 접목하는 형태의 시도들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기존의 온라인에서는 이걸 오토라고 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접목되는 예를 들자면 이럴 수 있죠. 자동차를 타고 내가 뭐 뭔가 장소를 이동하고 있는데 집에 이제 강아지가 있는 거죠. 근데 강아지를 훈련시키거나 또는 강아지한테 먹이를 주는 어떤 조그만 로봇이 거기 실제 물리적인 로봇이 있고요. 근데 내가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메타버스로 차 안에서 이 차 안은 다 이제 디바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게 화면도 되고 그 차 안에 있는 디바이스에서 뭐가 거기에 그 메타버스에 접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강아지를 만나고 내가 거기 있는 집 안에 내 집에 그 메타버스 환경에 접속을 해서 그 안에서 뭐 강아지 먹이를 주거나 내가 이동하는 사이에 강아지랑 놀아주거나 하는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활동들이 실제 물리적으로 거기는 로봇을 움직이게 하고 로봇을 컨트롤하게 해서 강아지랑 놀아주고 강아지 물도 주고 먹이도 주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예를 들어 캠핑을 가는 것 같으면 캠핑장에 도착하면은 이제 내가 해야 되는 일을 그때 또 하면 되는 거고 이런 인간의 삶이 사실은 이제 그뭐 온라인만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이렇게 조화된 형태의 그런 미래를 현대차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푸드테크는 뭐 AI 셰프 통해서 여기 뭐 나와 있는 이미지가 짜파구입니다. 저는 뭐
요새 운동을 하고 있어서 이런 쪽 음식은 좀 줄이고 있는데, 네, 영화 속에서도 화제가 됐던 짜파구리를 로봇이 만들어내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AI라고 하는 분야가 사실은 굉장히 뭐 다양한 분야지만 뭐 이렇게 우리가 직접 먹고 먹을 수 있는 음식에까지 접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주는 부분이 좀 이슈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굉장히 새로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우주 산업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그 뭐 테슬라나 뭐 아마존도 다 이렇게 우주 산업, 항공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언뜻 들어보면은 그냥 뭐 우주 여행, 개인적인 취향, CEO의 개인적인 취향 때문에 뭔가 우주에 대한 사업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과거에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의 그 테슬라나 아마존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다르죠. 나사로부터 굉장히 많은 아웃소싱을 받는, 실질적으로 어떤 항공 물류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합니다. 뭐 인공위성을 띄워줄 때 과거에는 우리가 나사랑 계약을 해서 나사에 우리 인공위성을 탑재한 로켓에 우주선에 탑재를 해서 날려보낸다거나 이런 것들이 요새는 아마존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쪽 아웃소싱이 되는 상황을 보면은 뭐 그게 훨씬 더 비용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테슬라나 아마존이 바라보고 있는 산업은 우주 항공 산업이 확실하다. 차기의 어떤 모델이. 근데 다시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너무 당연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친환경 이슈가 앞에서 제기가 됐잖아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야기가 크게 부각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 어떤 의료 폐기물들의 이슈들이라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에너지들을 사용하거나 화석연료를 이용하지 않는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활용해야 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 원자력에 대한 이슈들, 또 전기차가 친환경 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그 차들이 만들어내게 되는 어떤 그 배터리 폐기물 뭐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주항공을 이용한 어떤 이런 어떤 물류 산업 같은 것들이 예상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것들이 한 발 이렇게 미래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변화들이지 않을까. 뭐 앞에 얘기가 좀 길었는데 중요한 얘기들은 앞에서 상당히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쭉 영화 이야기, 그 다음에 지금 CES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나왔던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10년대 지금 이 표가 지금 컴퓨터를 통해서 세상이 변했던 부분, 이렇게 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뭐 PC를 이용했었던 시대가 있고요. 1990년대. 그 다음에 2000년대에는 인터넷이 처음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 당시엔 되게 정말 쇼킹한 일이죠. 집에 있으면서 뭐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뭐 커뮤니케이션 한다거나, 그 다음에 뭐 뉴스나 이런 거를 신문 같은 것들을 볼 때 정말 신문지를 넘기면서 봤던 세대들인데, 저만 해도 그때 돼서 뭐 인터넷으로 신문을 본다거나 이게 너무 당연해지. 온라인으로 뭐 물건을 산다. 이랬던 것이 이제 2010년대로 가면서 이제 모바일의 시대로 좀 바뀌어져. 스마트폰이 나오게 됐고,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게 아마 엄청난 변화를 줬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인터넷을 하려고 하면 꼭 어디에 앉아 있고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되고, 정보를 확인하려고 하면 어디 다니다가 정말 PC방에 가가지고 관련된 정보를 얻으려고 하고 이랬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사실은 뭐 이동하면서 많은 것들을 하죠.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저는 89학번입니다. 89학번인데 그 당시에만 해도 친구를 만나려고 하면은 그 전에 이제 약속을 아주 정확하게 해놓습니다. 교보문고 앞에서 토요일날 10시에 보자.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그 시간까지 반드시 가야 되고,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정하는 게 굉장히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약정이 있는 거죠. 30분 넘게 늦으면 뭐 집으로 돌아간다거나. 왜냐하면은 무슨 일이 있는 거니까. 근데 요새는 약속의 방식이 틀리죠. 그냥 대충 6시에 강남 어디서 보자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가다가 좀 늦으면 한 10분쯤 늦어 하면은 기다리는 사람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와. 내가 뭐 커피숍에서 좀 보고 있을게. 뭐 이렇게 좀 너그러워진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이렇게 새로운 디바이스가 또는 새로운 어떤 그 기술들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약속에 대한 정의, 만남에 대한 어떤 그 문화적인 행동도 막 바뀌게 되는 것들을 좀 보여지게 되죠. 어쨌든 모바일의 시대는 굉장히 큰 변화를 저희에게 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새로운 뭐 기업들도 이 당시를 통해서 이제 뭐 PC의 시대 어떤 자이언트 같은 회사들, 그 다음에 인터넷 시대, 모바일 시대에 거치면서 이 새로운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제 주제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또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시작이 되죠. 그 출발은 여기 있는 분들은 뭐 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우리나라에서 있었죠. 뭐 그 당시에 사실은 과연 인공지능과 정말 인간 중에서 정말 가장 뛰어난 그 바둑 기사와의 경쟁에서 뭐 누가 이길까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약간 싱겁게 생각한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세돌 구단이 대부분 이길 거라고 다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 왜냐하면 그 전에도 비슷한 대결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놓고 뭐 그걸 통해서 이렇게 뭐 게임 형태로 뭐 하는 건데 그 정도 수준으로는 사실은 이세돌 구단을 이길 수가 없을 거라고 다들 판단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놀랍게도 알파고가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대국에서는 이세돌이 이겼습니다. 근데 그 후의 대국을 다 알파고가 이기면서 정말 우리가 약간 충격을 받았죠.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정말 미래의 산업이다 라고 그때 판단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투자를 해가면서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국내에서 언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뭐 국내뿐이 아니라 이미 미국이나 뭐 알파고 같은 회사들이 이제 나오면서 뭐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뭐 이런 혁신 기업들은 이미 그 당시부터 뭐 인공지능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준비들, 또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들을 M&A를 하면서 준비들을 차곡차곡 해 나가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2020년대가 들었으면서 본격적으로 가고 있었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할 수 있는 그 기반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뭐 마찬가지 배경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뭐 2차 산업혁명이 뭐 증기기관 나오면서 이제 어떤 생산성을 많이 올려준 부분이 생겼고요. 2차 산업혁명에는 전기에너지를 통해서 그런 어떤 새로운 에너지원을 통해서 뭐 지속적이고 24시간 동안 뭔가를 막 만들어내고 빠르게 만들어내는 그런 효율들을 그 당시에 겪게 되죠. 3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컴퓨터하고 인터넷이 등장하게 되고요. 4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인공지능, 빅데이터, 초연결 뭐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무엇보다도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 다음에 IT 기술의 시대라고 보셔야겠습니다. 시장 규모를 한번 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 상당수가 지금 보니까 경영학과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숫자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 규모의 전망은 2024년, 그러니까 내년이군요. 내년이면 약 한 말 그대로 엄청난 속도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사실은 지금 대부분이 저성장의 시대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시장의 성장률은 대략 연평균 43%, 뭐 국내만 하더라도 지금 17%. 사실은 국내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뉴딜 정책에 의해 가지고 지난 2년 동안 이제 정부에서 막대한 자금들을 이제 쏟아부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시장이 굉장히 급성장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갈 길이 되게 멀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가별로 최고 AI 인력수 뭐 이런 것들을 보거나 국가별로 연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거냐 뭐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아직은 미국이나 중국에 비교해서는 안타깝지만 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들을 개발을 해내려고 하면 막대한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자본이 뭐 단순히 시설물을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뛰어난 연구 인력들도 필요로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런 사람들이 또 국내에서도 일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뭐 현실적으로도 이런 부분이 있지만 뭐 미국하고 중국의 경제 규모나 뭐 투자 규모나 이런 것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굉장히 유능한 인력들이
대부분 미국과 중국에 포진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연구하는 지수나 이런 것들도 부족하죠. 근데 사실은 뭐 연구 인력수 대비해서 뭐 어떤 연구 지수는 그렇게 낮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는 이쪽 보시면 이탈리아나 호주, 그다음 싱가포르에 비해서조차도 우리가 연구 지수가 좀 낮다는 거는 야 이게 정말 미래를 계속 가서는 이게 정말 우리가 지금 G7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경제 대국으로서의 어떤 꿈을 꾸고 있는데 이게 정말 미래에 정말 잘 작동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나눠주셨네. 자, 인공지능의 최신 신기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산업들이 보여질까요? 아까 앞에서도 언급됐었던 것처럼 로봇이 이슈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운송 자동화, 그러니까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나와 있지만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들이 또 중요한 항목이 되고요. 그다음 원격 플랫폼 여러 가지 지금 이걸 이용하는 거고 화상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거보다도 훨씬 더 현실감 있고 몰입도가 더 좋은 어떤 그런 시스템들로 이제 발전해 나갈 산업도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화 기술, 아까 얘기한 메타버스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약간의 어떻게 보면 그래픽 기술들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전할 거고 또 뭐 가상화폐들과 같은 것들을 또 구현해내는 블록체인 기술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블록체인은 기술로 성장하는 거로 잠깐 언급을 드리자면 기술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가상화폐하고 맞물리는 부분이 뭐 경영학을 하시는 분들 관점에서는 좀 재밌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술은 이제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분산해서 잘 관리하는 것에 대한 기술이지만 이거를 산업적으로 연결을 해보면은 새로운 화폐 제도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어떤 경제 구조 이런 걸 만들어내는 쪽에 어떤 비즈니스 모델하고 엮일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금융 산업을 많이 바꿔 나갈 어떤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이제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 대화형 챗봇. 이게 챗봇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술 같지만 저렇게 하나의 카테고리를 분류시키는 게 맞을까? 로봇 기술의 일부로 봐야 되나? 뭐 이렇게 보지만 현재 맨 앞에 언급된 로봇은 이제 물리적인 로봇, 하드웨어적 로봇 기술이고 저 로봇 기술은 주로 센싱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훨씬 더 많고요. 이 대화형 로봇은 이제 물리적인 로봇보다는 이제 로직한 로봇 이슈입니다. 그래서 뭐 서비스를 하고 뭐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뭐 이런 아까 아이로봇에 보면은 이제 그 피지컬한 로봇도 있지만 이 친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게끔 만드는 뭐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뇌죠. 그런 어떤 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좋을 것 같아요. 끝으로 클라우드 기술을 이제 최근 들어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옛날에는 뭐 시스템을 만들면 하드웨어를 사고 그 위에 소프트웨어를 얹고 그리고 서비스를 한다.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다 사가지고 개발해서 만들고 뭐 이런 방식이 있었는데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들을 클라우드 시장이 열리면서 지금은 뭐 아마존 웹 서비스 그다음에 뭐 구글 클라우드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서비스들이 되는데 자기들이 그런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모든 인프라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업 모델이나 BM이 있는 사람들이 저런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해서 나의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반을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진입 장벽이 좀 낮겠죠. 뭔가 만들어내려고 과거에 엔지니어 100명이 필요했는데 클라우드 산업이 커지게 되면은 엔지니어는 그게 엔지니어는 뭐 2, 30명으로 줄어들 수 있고 또 이제 클라우드 오히려 BM을 잘 만들고 하는 어떤 이슈들이 클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건 거예요. 국내 마켓컬리나 뭐 쿠팡이나 뭐 이런 서비스들이 있지만 여기가 이제 클라우드 기술을 씁니다. 클라우드 기술을 쓰지만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의 핵심은 클라우드 기술은 그 서비스를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니까 안정감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이제 클라우드 회사들이 책임을 져주는 거고요. 거기에 BM이 이제 배달이라거나 배민처럼 아니면 마켓컬리처럼 뭐 아침에 사실은 유통 산업이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거기에 맞게 잘 얹어서 이제 사업을 만드는 뭐 이런 형태로 사업을 창출해 나가는 방식이 바뀌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한 6가지 정도가 지금 이제 중요시 부각되고 있는 기술들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각각은 또 서로 융합도 하고 뭐 이러면서 또 다른 형태의 또 서비스를 만들어내거나 또 다른 형태의 산업, 또 다른 형태의 시장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최근에
트렌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굉장히 이론적인 얘기를 드렸어요. 이론적이고 이상적인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럼 실제로는 뭐가 있나?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게 나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럼 지금 어떤 것들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이게 보시면 이거는 이제 올해 CES 게 아니라 제가 또 이게 한 2000 네, 코로나가 막 발생됐었던 그 해니까 2000년 CES였던 것 같아요. 그때 가서 본 로봇인데 이제 지능형 로봇 같은 시장들이 이제 그때도 그 이전부터 같아요. 한 7, 8년 전부터 이 CES에 로봇들이 막 나오게 됐고요. 처음에는 로봇이 되게 뭐지? 뭐 약간 사람들이 좀 신기해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게 점차 지난 7, 8년에 거쳐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일 준비들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로봇들이 이제 로봇 산업들이 이제 막 성장의 준비들을 좀 하고 있는 단계를 보여지고 있고요. 이 로봇 산업이 잘 성장한다고 하는 이야기들은 그 IT 기술, 또 센싱 기술도 발달하고 또 이제 어떤 식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기술들 뭐 이런 것들이 잘 이게 조합되는 형태로 이게 기술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최근 들어가지고 혹시 어떤 식당들 같은 데 가서 보면 TV 광고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서빙해주는 그 로봇을 좀 볼 일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로봇은 뭐 산업용 로봇이나 뭐 서비스 로봇 이렇게 형태로 좀 분류가 되고 있고요. 여기는 군사용, 뭐 의료용, 완전 가사용 다양한 형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카테고리 속에서는 저 산업용 로봇의 이슈들이 부각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사실 여러 가지 그 제조업의 자동화, 그 다음에 뭐 규격화,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로봇을 통해서 구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로봇이라고 하는 분야로 이제 서비스 로봇들이 이제 새롭게 부각이 되고 이제 요것은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뭔가 서비스하는 로봇들이 이제 다가오는 거죠. 아까 잠깐 언급드렸었던 것 같이 이렇게 뭐 서빙하는 로봇도 있고 그 다음에 몇 가지 로봇도 있죠. 뭐 호텔에서 이렇게 뭐 물수건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하는 뭐 수건도 갖다 주고 물도 갖다 주고 하는 뭐 TV 광고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런 뭔가 운송해주고 과거에는 이제 뭐 사람이 와서 직접 해주는 것들을 이제 이런 로봇들이 해주는 뭐 이런 형태도 이제 자꾸 나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형태들은 지금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전 분야가 앞으로 더 이제 확대되고 활용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각보다 군사 로봇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훨씬 더 많이 진보가 돼 있죠. 뭐 드론형, 뭐 지금 여기 나오는 뭐 사람의 모습과 같은 로봇들도 있지만 드론의 형태들도 다 로봇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실제로 뭐 미군들 같은 경우에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 보면은 드론들의 투입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무인 항공기들이 막 들어가고 뭐 침투하고 뭐 무인 잠수정 같은 것들이 막 침투하고 뭐 상황을 캐치하고 뭐 이러는 사항들에 이미 군사용은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는 상태가 되고요. 아마 우리는 뭐 의료용 로봇이라거나 교육용 로봇, 그다음 가사용 로봇 이 세 가지 분야 쪽에서 우리한테 좀 다가오는 로봇들이 점차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빼놓을 수 없는 게 자율주행 부분이고요. 자율주행이 지금 여기 쭉 나와 있지만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뭐 레벨 2, 그 다음에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레벨 뭐 3냐 4냐 뭐 이 정도 레벨까지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벨 3가 이제 한 손 운전하고 이제 뭐 조건부로 이제 자동화하는 형태. 근데 이제 다 아시겠지만 기술력의 이슈보다는 이거는 조금 여러 가지 제도적이고 정책적이고 법률적이고 하는 이슈들도 이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건 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잠깐 나오지만 이게 뭐 트롤리 딜레마라고 뭐 자율주행차가 운전을 하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노인이 뭔가 문제가 생겼다,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 문제가 생겼다, 뭔가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과연 이제 어떤 결정을 할까? 근데 사실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트롤리 딜레마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인공지능이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최근 들어 국내에서는 뭐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중에 하나가 약간 너무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약간 바이어스된 형태로 어떤 답변들을 하고 했었던 이슈들이 좀 이슈가 됐었던 케이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이고 정책적으로 뭔가 규범, 인공지능 규범 같은 걸 잘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사실 그런 거에 관련된 법 제화들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미 관련된 법 제화가 공표가 됐고요. 또 국내도 관련해서 인공지능 관련된 법들이 지금 이제 준비들이 막 이루어져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리적인 딜레마의 가치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기에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식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저기에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 기준을 정할 때 우리가 사회적인 통념이 어떤 게 적절한 것인가를 결정해서 한 가지의 어떤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그거는 이제 뭐 운영상의 이슈인 거고요. 저는 이제 어디서 한번 그런 표현을 썼는데 예를 들자면은 방송 기자재를 만드는 좋은 방송 카메라를 만들고 조명을 만드는 산업도 있고 방송국도 있는 거죠. 제작사나 방송국도 있는 거. 근데 그 좋은 기술을 가져다가 좋은 방송을 찍어서 내보낼 수도 있지만 그걸 갖고서 예를 들자면은 뭐 너무 지나친 폭력물을 만든다거나 그다지 교육적이지 않은 콘텐츠를 만들어내서 방송한다라고 하게 되는 이슈에 대해서 그거는 방송국의 책임이지 그거를 그 카메라를 만들고 조명을 만드는 회사의 어떤 이슈로 삼는 거는 좀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약간 그런 관점으로 좀 보고 있어요. 어쨌든 자율주행은 이슈입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 나이는 운전을 좋아할 나이지만 제 나이만 해도 운전이 좀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근데 지금 여기 되게 재밌는 광고가 두 개 나중에 찾아보셔도 좋은데 하나는 이제 현대자동차의 CF입니다. 아이오닉 자율주행에 관련된 건데 여기 약간 운전자가 자는 게 아니라 기절한 거예요. 이 사람이 밤에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약간 뭐 광고니까 그런데 장난처럼 앞에 유령이 팍 나타나는 그런 거를 보여준 거예요. 야간 주행. 근데 이 사람이 보고 놀랐는데 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는 계속 달려간다는 그런 거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옆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테슬라가 2019년도에 이제 완전 자율주행 시험 손 다 띄고 목적지로부터 이제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지고 쭉 따라가는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줬던 케이스 있고 물론 자율주행에서 사고가 났던 케이스들을 이야기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실제로 테슬라도 사고가 났었고 근데 가만히 보다 보면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뭐 몇 가지 사물 인식하는 거에 대한 학습이 좀 잘못돼가지고 뭐 엎어져 있는 전복돼 있었던 그런 트레일러를 이걸 뭐 차로 인식을 뭐 못했다거나 뭐 이래서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다른 차들 사람이 운전했던 차에 돌출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이 기계가 작동할 수 있는 원리를 좀 이렇게 헷갈리게 했다거나 뭐 이런 케이스도 있죠. 근데 이런 게 이제 데이터로 계속 쌓이게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완벽한 드라이빙을 오히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주행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지금 사실 미국 서버로 다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테슬라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자율주행 서비스 회사로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매뉴팩처링 하는 거야 뭐 현대차도 있고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뭐 매뉴팩처링 하게끔 다 하고 거기에 탑재되는 또는 거기에 제공되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테슬라가 오히려 하지 않을까. 그게 훨씬 더 큰 매출과 이익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챗봇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지금 챗봇 자연어 처리나 이런 사람들이 대화하고 있는 이런 것, 그다음에 대화를 주고받는 이런 로직, 논리학 이런 것들을 시스템으로 만들고 이렇게 만든 시스템들이 셀프 러닝을 한다거나 딥러닝,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자가 발전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사물을 인지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시스템으로 뭐 구현해내는 그런 분야의 사업입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챗봇은 상당히 많이 이제 적용들이 되고 저희 회사만 해도 그러니까 국내에서 제일 많은 챗봇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뭐 병무청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서울시의 뭐 콜센터에서 뭐 서비스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챗봇으로 서비스된다거나 하는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뭐 한 200여 개가 넘는 뭐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올해 사업 계획이나 내년도 등등을 놓고 봐도 이 챗봇은 계속 확대가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챗봇은 24시간 365일 질문에 답변을 해줄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사실은 뭐 콜센터도 운영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뭐 주말 같은 데는 뭐 어떤 정보 취득을 한다거나 뭐 이러기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챗봇이 있게 되면 24시간 365일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효과적이게 되고,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만약에 24시간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데 사람을 채용해서 이걸 하려고 하면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 뿐더러, 사실은 지금 뭐 우리나라의 노동법의 규정이나 이런 걸 따지고 놓고 봤을 때 굉장히 24시간 콜센터 운영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형태로서 이런 챗봇들이 사용이 되고 있죠. 관련해 가지고는 뭐 챗봇 엔진, 지식 추천 엔진 이런 것들을 이제 뒤에서 만들게 되고, 상담사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형태로 만들어 주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기도 하고, 뭐 이런 형태로 지금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제 뭐 서울시청이나 신한은행, 뭐 학교들 뭐 이런 등등의 이미 뭐 챗봇들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 원격 플랫폼입니다. 지금도 우리 이렇게 뭐 회의를 이런 원격 플랫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원격 플랫폼의 사용이 최근 들어 홈 트레이닝 뭐 이런 데도 뭐 잘 활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 뭐 창업의 방식들 등등에 대해서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머스 영역에서도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라이브 방송을 통한 커머스 매출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원격 플랫폼들을 통해서 이제 가능해지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소비 형태도 좀 바뀌어지고 구매 형태도 좀 바뀌어지고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회사의 채용에 있어서도 과거하고 다르게 저희 회사도 요새는 다 대부분 온라인 면접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걸 보다 보니까 몇몇 회사들은 온라인 면접을 이제 인공지능을 접목해서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면접을 보는 뭐 이런 시도들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면접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사람마다 취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뭔가 바라보지 못하는 케이스도 있고 하는 거에 비해서, 사실은 이제 뭐 시스템이나 인공지능이 그런 면접을 할 때는 좀 오히려 더 중립적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인공지능을 트레이닝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바이어스 되지 않도록 중립적일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고 뭐 그런 것들을 잘 가르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이슈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입니다. 올해 사실 정부가 과학기술부도 과기정통부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연구비 예산들 뭐 이런 부분들이 이 메타버스에 관련되어 있는 쪽으로 준비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뭐 의미는 뭐 가상현실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이 메타라고 하는 말이 초월하다라는 뜻이고, 버스가 이제 지금이죠. 지금 같은 이런 세상, 그러니까 뭐 이런 리얼 월드가 아닌 어나더 월드 같은 가상 세계를 지칭하는 말이 되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뭐 새롭게 좀 성장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 산업은 전적으로 게임을 위한 산업이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사실은 이 부분을 밖에 없도록 만드는 계기로 작동이 좀 됐던 게 사실입니다. 쓰여지고 있는 기술들은 증강현실, 그다음에 라이프 로그, 나에 대한 정보들 센서로 다 가져가는 것들, 뭐 가상세계, 거울세계 등등 뭐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된 어떤 기술들의 유형들이 여기에 이제 쓰여지게 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엔터테인먼트 쪽에 굉장히 많이 활용됐었죠.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처음에 이 얘기가 코로나 이전에도 저도 이제 그 당시 SM 엔터테인먼트 대표하고 이야기를 좀 할 때 얘기가, 제가 에스파 만들기 전부터 자기네들의 연예인들을 그렇게 가상현실의 어떤 캐릭터로 만들어내서 팬들하고 물리적으로 사실 이렇게 팬들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재밌겠다라고 했던 이야기를 그때부터 나누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메타버스 기술들이 이제 엔터테인먼트,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한 연예인들 캐릭터를 중심으로 한 어떤 산업을 이제 새롭게 확장시키는 이슈들, 또 게임 안에서 쓰여지고 있는 이슈들, 이래서 우선 정말 엔터테인먼트 쪽, 그다음에 게임 이런 쪽에 먼저 다 접목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생기게 되면서 저 분야가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장으로 만들어지게 된 거죠. 사실 커뮤니케이션이 과거에는 이래요. 이게 전통적인 형태로 아주 옛날에는 이러죠. 어떤 자본가가 내가 이제 뭔가 백화점을 하나 만들어야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선 뭐 명동이나 과거의 아니죠, 강남, 뭐
청담동 뭐 아니면 이게 딱 보면은 이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목 좋은 장소를 찾을 거예요. 목 좋은 장소니까 아무래도 뭐 땅값이 비싸겠지만 그 목 좋은 장소에 이제 건물을 짓고 거기에 백화점을 이렇게 딱 만드는 것처럼 이게 인터넷 시대로 왔을 때는 사람들이 어딘가 많이 몰리게 하는 게 되게 큰 거죠. 그 목 좋은 장소를 만들어요. 그래서 뭐 카카오는 그 소위 말하는 채팅을 통해 가지고 그 목을 만들어낸 거고 네이버는 이제 기사 검색이나 이런 것들 목을 만들어낸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BM들을 얹으면서 이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이제 뭔가 컨텐츠라고 하는 영상 컨텐츠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좋은 목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구심이 생기고 신도시가 생기고 뭐 상권이 움직여가고 하는 것처럼 과거의 네이버 같은 데가 정말 갖고 있는 탄탄한 시장들이 지금 사실은 뭐 지금 아주 어린 아이들은 이런 검색 포탈보다는 유튜브가 훨씬 더 크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이거나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요소가 있죠. 이런 것처럼 새로운 몫으로서 새로운 어떤 그 장소로서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생겨날 것이다라고 해서 많은 기업들이 그 목 좋은 장소를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전력 투구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비대면 상황에 놓여지고 비대면 상황에 놓여지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저런 메타버스 기술을 가져와가지고 새로운 상권을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게 바로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학교 수업이나 그다음 쇼핑이나 그다음 기업 홍보 수단이나 뭐 이런 등등까지 이제 점차 영역을 넓혀가고요. 기업의 어떤 교육 장소 뭐 이런 등등으로 이렇게 기업의 이제 실질적인 업무에도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많은 R&D 예산들을 만들어서 이쪽에 투자를 하면서 실제로 이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올해 내년에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산업에 영향을 주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네. 네, 제가 이제 뭐 거의 이제 끝나가는 단계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지금 사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 그래요. 저의 20대를 제가 이제 철학과를 막 다녀고 있었던 그 20대를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난 정말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되지? 뭘 하고 살까? 뭐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좀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했던 얘기에 되게 재밌었던 게 저희가 이제 졸업할 때 뭐 제가 다녔던 거는 이렇게 졸업하는 시험과 동시에 이제 뭔가 논문 수준은 아닌데요. 굉장히 그 논문에 가까운 형태로 뭔가 써서 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존 롤스의 정의로 하늘을 읽고 자유와 평등의 개념 대하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어떤 리포트를 써서 내는 게 있었는데 방식이 원고지에 써서 내도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워드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워드로 출력을 해서 내도 된다고 했는데 저는 원고지에 써서 냈습니다. 처음에 원고지에 썼고 나중에 누가 도와줘가지고 이거는 좀 그래서 아마 도와줘서 처음에 원고지로 쓰고 있다가 그냥 워드로 이제 바꿔서 그게 약간 유행이 원고지로 내면은 조금 그게 별로인 것 같아서 워드로 작업을 해서 냈는데 그때 제가 친구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앞으로 미래는 너 컴퓨터도 몰라라고 저한테 뭐라고 질책을 해서 제가 앞으로 미래는 말로 하면 다 되는 그런 시대가 와. 뭐 그런데 내가 거기서 이렇게 하는 거 다 배워야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미래를 믿어서가 아니라 컴퓨터가 배우기 싫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건데 사실 그 친구들이 지금 저를 보면 되게 황당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너가 저런 쪽에 일을 하지? IT 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은 돌이켜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좀 더 그쪽에 대한 지식들을 좀 더 잘 알고 뭐 이렇게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뭔가 배우는 거에 대해서 굳이 내가 그렇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원래 전공이 다른 전공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사람은 뭐 최근 들어 두 가지 기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여기 인성은 제외해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어떤 인포메이션이 필요해요, 난리죠. 근데 그게 스킬적 측면이 필요합니다. 그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무역을 되게 잘한다거나 유통을 잘한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뭐 전문 영역 같은 게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스스로 잘 준비를 하시고 학교의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준비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IT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영역을 하더라도 이제는 저 IT 기술이 되게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인공지능을 하다 보니까 인문학 전공하는 사람들도 저희 회사에 다녀요. 무엇을 할까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우리 회사 국문학과 출신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뭘 하냐면 인공지능 챗봇의 대화를 정의를 할 때 이게 어떤 형태의 대화로 진행될 수 있도록 머신러닝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트레이닝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챗봇은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대화나 언어에 대한 난리지가 없으면은 사실상 IT 기술을 알아도 제대로 설명을 해낼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면은 언어도 알아야 되고 또한 이런 IT도 알아야 되는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갖춰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IT나 이런 것들은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아주 기본적인 기술이에요. 마치 우리가 뭐 수학까지는 아니어도 산수를 못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뭐 식당 가서 거스름돈도 제대로 거슬러 받지 못할 것처럼 그 정도의 수준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인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계신 커리큘럼 내에서 뭐 그런 것들을 확장해서 듣기가 좋은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신한대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 학교로 알고 있고, 또 저한테도 그런 것들에 관련해 가지고 교수님이 많이 이제 뭐 이렇게 뭐 자문을 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는 뭐 이런 같은 맥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한 또 열심히 또 찾아보시면은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IT, 그러니까 비전공자들의 IT 교육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뭐 소프트웨어 산업협회나 이런 데 아마 들어가서 보시면은 아마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이용을 하셔서 IT에 관련돼 있는 어떤 지식들이나 또는 뭐 6개월 이런 몇 달짜리 이제 코스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경험해 보시면은 좀 미래를 준비하고 뭐 하실 때 훨씬 더 많은 선택의 폭이 여러분들한테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끝으로 뭐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MIT 교수님들이고 유명하신 분들인데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범용 기술, 너무나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저 인공지능 그리고 기계학습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 이렇게까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IT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멀리 도외시하지 마시고 뭐 찾아보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자꾸 뭐 좀 친밀하게 좀 생각을 하고 또 참여할 수 있으면은 좀 적극 참여하고 해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유통의 혁신을 만들어내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고 무역업의 혁신을 만들어내고 싶은 사람일 수 있는데요. 또는 뭐 어떤 의료 분야에 있어서 또는 헬스케어 분야에 있어서 뭔가 뭐 새로운 걸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난리지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런 어떤 4차 산업혁명 관련되는 다양한 기술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은 그런 거를 미래에 여러분들이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키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서 뭐 스스로의 어떤 비전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전체입니다. 저한테 하여튼 이런 사실은 여러분들이 되게 다양한 전공을 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정말 후배 같은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강의를 제가 하게 됐었고요. 정말 이 강의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미래에 대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또는 미래에 미래에 대해서 한 발 나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저함 또는 두려움이 뭐 조금이라도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너무나도 제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기회를 주신 교수님 또 대학교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 파이팅 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